두 사내를 잃은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연희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동갑내기 동네 총각 금동이와 남몰래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눈에 보아도 무사로 보이는 사내가 마을에 찾아들었습니다. 풍겨오는 모습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지요. 감히 말을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범상치 않아서 누구도 사내의 내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들른 줄 알았던 무사가 며칠을 머물면서 먹을 거리를 구하러 다녔지요. 어느 날 근처 냇가에서 연희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려보니 아래쪽 널찍한 바위 위에서 무사가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연신 칼을 휘둘러 대는데 칼이 지나가는 사이사이로 햇살이 쪼개지는 것 같았지요.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사가 이쪽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저 아가씨, 혹시 이 근처에 용소라는 곳이 있나요? 화들짝 놀란 연희가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무사가 다가왔지요. 엉거주춤 일어서다 무사와 눈이 마주친 연희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사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날부터 무사와 연희는 너럭 바위 위에서 만나 별의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로 소소한 이야기까지 서로가 다 끄집어내었지요. 무사는 장군이었습니다. 변방에서 오랑캐와 싸우기를 10여 년, 잠시 짬을 내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을 비롯하여 일가족이 변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알아보니 용소에 사는 이무기의 조화라는 것이었지요. 용소에 살던 용이 승천을 하려다가 마침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무사의 부모 때문에 실패하여 이무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무기가 무사의 가족에게 복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무사 역시 관직을 내던진 채 이무기를 잡으러 마을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희가 거의 날마다 무사와 몰래 만나는 것을 금동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향한 애틋함이 너무나 강했던지라 아는 척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금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아버지 회갑이 다가와서 옷을 좀 만드느라고. 연희는 거짓말을 하며 둘러대었지요. 그런 연희를 보며 금동이는 낙담하였지만 그래도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가르쳐준 용소 근처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무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이무기가 나타날 기미가 없자 다시 연희를 찾았지요. 그리고는 용소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자 같이 계곡을 올라갔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금동이는 두 사람을 몰래 뒤따라갔지요. 그런데 용소 근처에서 연희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자 무사가 연희를 잡는다는 것이 그만 껴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동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지요. 하지만 잠시 후 다시 두 사람을 뒤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희와 무사가 드디어 용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사가 날쌔게 몸을 날려 연희를 감싸 안고는 바위 틈으로 몸을 숨겼지요. 멀리서 그 광경을 목격한 금동이는 그 길로 계곡을 내려와 마을 개울가에 있는 깊은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연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사에게 물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무사가 황급히 연희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크르렁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무기였습니다. 커다란 이무기가 나타나
용소 전체를 휘감았지요. 그러자 순식간에 칼을 뽑아든 무사가 몸을 날려 이무기를 향하였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사가 이무기를 베었고 이무기 역시 꼬리로 무사를 내쳤습니다. 그러고는 이무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날다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바위를 차고 멀리 날아가 버렸지요. 이무기에게 치명상을 입은 무사는 연희의 품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을에 내려온 연희는 금동이가 마을 앞 물가에서 몸을 던진 사실을 알고 오열하였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지요. 왜군을 물리친 할머니. 옛날 어느 마을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지요. 할머니는 며칠째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숫돌 고개에서 있었던 싸움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었지요. 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텅 비었습니다. 소문도 흉흉하였지요. 명나라에서 온 구원병이 왜군에게 크게 졌는데 뿔뿔이 흩어지면서 아무 집에나 들어가 먹을 것을 빼앗고 여자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선을 구하러 온 명나라군이 도리어 조선을 치러 왔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명도 외놈과 똑같아서 남자만 보면 모두 죽이고 여자는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조선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였지요. 숫돌고개 전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흉흉한 소문과는 달리 할머니는 외놈도 명나라 군도 볼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할머니는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국밥집은 솥단지 2개 걸어 놓는 게 전부입니다. 할머니가 받침대에 걸쳐 놓은 나무에 사람들이 앉아 밥을 먹었지요. 하늘을 덮을 지붕도 바람을 막아줄 벽도 없었습니다. 시장에는 할머니처럼 길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집보다 이곳이 더 좋았지요. 평생 국밥을 판 곳이라 익숙해서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바구니 장수가 말하였습니다. 돌쇠 아범이구먼. 오랜만이네. 불 옆으로 와서 몸부터 녹이게. 짐을 보니 이제 길을 나선 모양이구먼. 바구니 장수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난리통에 장사가 될까 싶다가도 7 식구가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섰지요. 어디로 갔었는데 평양에 갔다가 허탕만 치고 왔어요. 20년을 넘게 장사를 다녔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장사야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전쟁이 인심을 흉하게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하루는 외놈이 와서 빼앗고 하루는 명나라 군이 와서 빼앗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들을 괴롭히니 누구들 안 그러겠어요. 그 심정을 이해하다가도 너무들 한다 싶더라고요. 그럼 그 소문이 참말이었구먼. 도우러 왔으면 곱게 도와주고 갈 일이지 외놈들과 똑같이 뭐하는 짓인지 원. 할머니는 국밥 뚝배기를 돌쇠 아범에게 건넸습니다. 그러곤 할머니는 아궁이 앞에 앉아 시래기를 다듬었지요. 전쟁이 난 뒤부터는 나무를 섞어 밥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몹시 추운 데다 난리가 났으니 곡식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장군들은 뭘 했는고? 병사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면 말려야지. 소문에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명나라가 지휘하기 때문에 조선 장군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만 끓였대요. 외놈에게 당하고
명나라 군에게도 당하는 건 힘없는 우리 백성이구먼. 예, 그런데 할머니 국밥은 언제 먹어도 맛이 좋아요. 적으면 더 줄 테니 천천히 먹어. 할머니는 아궁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인 함지박을 보았습니다. 함지박에는 뽀얀 쌀뜨물 위로 살 얼음이 얼어 있었지요. 할머니 국밥의 비밀은 바로 쌀뜨물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추위에 산 속에서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돌쇠 아범은 바위산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연합군이 저 산속에 있다는 말이 참말인가? 예, 이 여송 장군이 김명원 장군 말만 들었어도 저런 꼴은 안 당했을 거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평양에서 크게 이긴 이 여송 장군이 이긴 김에 한양을 되찾자고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을 재촉하여 내려오다가 백성들 원망도 사고 저렇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나라 군들이 압록강을 건너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데다가 춥기도 하고 배고와 고프기도 하여 아무 집에나 들어가 약탈했다는 것이에요. 김명원 장군이 날도 추우니 군사를 정비하여 출발하자고 한 말도 숫돌 고개에 적군이 숨어 있을 것 같다고 한 말도 싹 무시하여 저런 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돌쇠 아범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숫돌 고개에서 마주한 피 비린내와 선명한 핏자국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제가 숫돌 고개를 넘어왔거든요. 이 장군이 김 장군 말만 들었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곳을 지나다 보니 바위도 많고 산새도 깊은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딱 매복 장소던데. 매복 당하여 연합군이 북한산으로 들어갔는데 앞에는 높은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산 자락 아래에서는 외놈들이 진을 치고서 연합군의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연합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대요. 외놈들이 연합군의 식량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할머니 머릿속에 돌쇠 아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때 할머니 눈에 함지박에 남아있던 뽀얀 쌀뜨물이 보였습니다. 문득 할머니에게 쌀뜨물처럼 뽀얀 석회가루를 푼 물이 떠올랐지요. 그래, 석회가루. 석회가루를 물에 풀면 쌀뜨물처럼 보일 것이고 그 물이 바로 효과가 나진 않지만 가만히 있자. 할머니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할머니는 곡식과 나물 그리고 그릇들을 큰 함지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지요. 이대로 앉아서 죽든가 아니면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든가 길은 두 갈래뿐이요. 명나라 이여송 장군의 말에 장수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쌀도 없이 추운 겨울 산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명원 장군이 장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가지 길이 더 있습니다. 지금이 적을 공격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한 걸 아는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총반격을 하는 것이지요. 확실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내놓을 순 없소.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가만히 앉아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길을 뚫어야 하지요. 김 장군은 명나라 장수들을 설득하려 하였으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장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군은 김 장군의 말을 무시했다가 숫돌 고개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곧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많은 병력을 잃었소. 반면 적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것이오.
장수 대부분이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자 김 장군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막사 밖으로 나갔는데 밖이 소란스러웠지요. 안 된다니까요. 어서 내려가세요. 병사 몇 명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을 한번 뵙게 해줘. 할 말이 있다니까. 무슨 일이야? 김 장군이 물었습니다. 장군님, 웬 노파가 장군님을 찾고 있습니다. 병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초라한 노파가 머리에 함지를 이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다름 아닌 숫돌곡의 남쪽에 있는 국밥 장사를 하는 밥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돌쇠 아범이 하는 말을 듣고 곧장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날 비책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김 장군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말을 들은 장군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그러고는 서둘러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김 장군이 웃으며 막사에 들어서자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김 장군은 이 장군에게 밥 할머니의 말을 전하였지요. 이 장군도 크게 기뻐하며 병사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처 마을에 내려가 집단과 횟가루를 있는 대로 가져오너라. 병사들은 며칠 동안 굶주렸지만 힘이 났습니다. 병사들은 집단을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집단이 산 더미처럼 쌓였지요. 멀리서 보면 마치 산 봉우리 같아 보였습니다. 연합군은 집단을 다 쌓고 나자 계곡에 횟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쌀 씻은 물처럼 뽀얀 물이 흘러갔지요. 한편 왜군은 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군 장수들은 기다리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라 여겼지요. 그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고 배야, 사람 살려. 한두 명의 병사가 배를 잡고 뒹굴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모여든 병사들도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지요. 시간이 지나자 배를 움켜잡고 여기저기 나뒹구는 병사들이 늘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병사들은 겁을 먹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장군, 큰일 났습니다. 계곡물이 뿌였습니다. 계곡물을 마신 자들이 다 배가 아프다고 난리입니다. 왜군 장수는 병사들에게 계곡물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여러 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군사들은 하나둘 계곡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배를 움켜잡고 나뒹구는 군사의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병사가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몰래 산 골짜기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웬 노파가 머리에 함지를 이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상하게 여긴 병사는 할머니를 붙잡아 총사령관에게로 갔습니다. 밥 할머니는 왜군 총사령관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이 산에는 연합군이 있다. 할멈은 연합군의 끈앞풀이 아니야. 왜군이든 연합군이든 나 같은 힘없는 백성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는 그저 밥 세 끼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수면 되는 사람들이요. 무슨 일로 산에는 들어갔소? 등 따숩게 하려면 나무를 해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은 무엇이요? 왜군 총사령관은 할머니가 이고 온 함지를 가리켰습니다. 밥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군인들이 준 쌀이요. 자기들은 쌀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며 나한테 이렇게 퍼주지 뭐요. 그러고는 높이 쌓아놓은 집단을 가리키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소? 왜군 장수들은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것이 다 곡식 덤이더라고요. 저렇게 곡식이 천지에 깔려서 떡을 해 먹는다고 매일 쌀을 씻어대니 물인들 깨끗하겠소. 할머니는 은근슬쩍 물이 흐려진 이유를 거짓으로 흘렸습니다. 쌀뜨물을 먹었다고 배가 아프진 않지. 바른대로 말하면 살려줄 것이야. 참말로 쌀뜨물이라니까. 배가 아프다면 혹시 역병? 아이고, 내려가도 되겠소. 외군 장수들은 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연합군의 군량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연합군이 자신들의 군량미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니 등골이 오싹하였지요. 그런데다가 역병이 돌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합군의 귀에 들어간다면 바로 공격해 올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다음날 왜군들은 바로 철수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연합군들은 아주 기뻐하였지요. 노파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군요. 할머니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난 연합군은 군사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그 봉우리를 노적봉이라고 불렀지요. 아내의 용꿈. 옛날 어느 마을에 곽청거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향교에서 심부름꾼을 하는 교생이었지요. 어느 날 밤 아내와 한 방에서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무서운 꿈을 꾸어 흐느껴 우는 것이었습니다. 깨워서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지요. 꿈에 웬 황룡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을 물더니 집을 무너뜨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운 것이에요. 곽청거는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지요. 내 들이니 꿈의 용을 보면 과거에 급제를 한다지만 나야 그를 모르니 어쩌겠소. 아침에 일어나 길 옆에 있는 밭에 물을 대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급히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았지요. 조정에서 새로 별씨를 보이기로 하였소. 영남 아무고을 원의 아들에게 급히 알리러 가는 길이오. 곽청거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말을 하였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더니 오늘은 난데없는 과거 시험 소식이 들리는구려. 그런들 나 같은 무식한 것이 어쩌겠소. 아내는 서울에 가보라고 권하였으나 곽청거는 거듭 거절하였지요. 아내는 노자까지 마련해주며 바짝 졸랐습니다. 곽청거가 서울에 들어서니 난생 처음 와보는 장안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하였지요. 숭례문으로 들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마을로 갔습니다. 곽청거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 메고 온 보따리를 내려놓고 어느 집 대문 밖에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이 두세 번 나와서 곽청거를 살펴보더니 다시 들어가 버렸지요. 얼마 뒤 또다시 나오더니 주인이 모셔오란다고 전가를 하였습니다. 곽청거는 그 집으로 들어가 주인을 만나고는 과거 시험을 보러 왔으며 서울 길이 처음이다 보니 갈 바를 모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주인은 자기 집에서 묵다가 같이 과거 시험을 보자고 하였지요. 주인 이생화는 학문이 높은 명망 있는 유생으로 과거 시험장에서 늙어온 터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 가운데는 역대 시험 제목들에 대한 답안 초안이 무득이 쌓여 있는 것도 있었지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생원은 곽청거에게 그것을 지고 들어가 그중 시험 제목과 같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습니다. 곽청거는 초시를 보는 시험장에 들어갔지요.
명색이 향교에 적을 둔 교생이라 겨우 글자는 알아볼 수 있어 같은 것을 고르느라 뒤적거렸지요. 마침내 곽천건은 이럭저럭 베껴내어 글한편을 지어 바쳤습니다. 합격자를 발표할 때 보니 두 사람이 다 합격하였지요. 곽천건은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가려고 서둘렀습니다. 내가 이제는 군역을 면하게 되었으니 과거에 급제한 것이나 뭐가 다르겠소? 주인이 굳이 말리는 바람에 곽천건은 다시 원 시험에 같이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먼저 번과 같이 하였더니 이생원은 떨어지고 곽천건은 과거 시험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곽천건은 천성이 소박한 사람이라 그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늘 제 입으로 과거 시험에 급제한 내막을 말하였지요. 그래서인지 아주 낮은 벼슬에 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세자. 조선이 개국하여 태조 이성계가 즉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개국 공신들이 왕위를 이을 세자를 세우자고 태조에게 청하였지요. 그리하여 태조는 세자 책봉 문제를 의논하려고 개국 공신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먼저 백극념이 입을 열었지요. 태평 성세를 누리고 있다면 나이에 따라 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첫째 아들이 세자가 되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이럴 때는 마땅히 공을 많이 세운 유능한 아들을 세자로 삼아야 합니다. 백극념이 세자로 점찍은 사람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인 정안대군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개국 1등 공신이었지요. 공신 조준도 이방원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 남은 등의 생각은 달랐지요. 태조의 둘째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입김으로 강씨가 낳은 아들인 의안대군 방석을 세자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8명의 왕자 가운데 막내 왕자인 의안대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덕왕후와 가까운 사이인 데다가 의안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도전은 이방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 뒷날 왕위에 오른다면 권력을 휘두르는데 장애물이 되는 자신부터 제거하려 들 것입니다. 태조는 정도전이 바라던 대로 의안대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분하여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나를 제쳐두고 막내를 세자로 삼다니 내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이방원은 정도전이 자기를 견제하려고 의안대군을 세자로 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장 병사들을 데리고 달려가 정도전을 해치우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정도전은 병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하려면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었지요. 그 후 시간이 흐르고 11살의 세자가 되었던 의안대군도 15살이 되었습니다. 의안대군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하였지요. 그래서 태조는 수시로 신하들을 불러 이런 분부를 내렸습니다. 너는 세자를 잘 감시하거라. 공부를 팽개치고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의안대군에게 슬픈 일이 닥쳤습니다. 어머니인 신덕왕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그때 이방원은 소리 없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안대군을 지켜주었던 신덕왕후가 세상을 떠나서였지요. 그러나 이후부터 정도전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도전은 이방원의 움직임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를 꾸몄지요. 그것은 요동정벌이었습니다. 당장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니 왕자들이나 대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사병을 중앙군에 편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도전은 태조에게 허락을 받아 요동정벌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언은 꼼짝없이 사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지요. 그때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된 이방원의 신복 하륜이 이방원을 찾았습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군사를 일으키십시오. 안산 군수인 이숙번이 대군 마마를 지켜드리러 갈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보아 거사를 실행하십시오. 하류는 이런 말을 남기고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 무렵 정도전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태조가 병을 앓아 눕게 되자 정도전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전하, 많이 편찮으신데 왕자님들을 모두 불러 문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곁에 있어야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경의 말씀이 옳소. 역시 대감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구려. 정도전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조가 아프다는 구실로 왕자들을 대궐로 불러들여 이방원 등 위협이 되는 왕자를 한꺼번에 해치우겠다는 계획이었지요. 태조는 왕자들에게 대궐로 문병을 오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이방원은 어명을 받자 대궐에 가려고 집을 나섰지요. 그때 부인 민씨가 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꼭 대궐에 가셔야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오? 아바마마께서 문병을 오라는 어명을 내리셨는데 아들인 내가 어찌 안 갈 수 있겠소? 대궐에 꼭 가시겠다면 미리 위험에 대비하십시오. 속에 갑옷을 입고 겉에 예복을 입으십시오. 이방원은 부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방원 집 주위를 지키던 이숙번이 다가왔습니다. 대군마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왕자님들을 한꺼번에 대궐로 불러들이다니요. 혹시 정조전이 꾸민 계책이 아닐까요? 이숙번의 말을 들은 이방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하였지요. 태조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만큼 병세가 위중한 것도 아닌데 왕자들을 한꺼번에 대궐로 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태조를 구슬려 병문안을 핑계로 왕자들을 대궐로 부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마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도정 쪽에서 저렇게 마마의 목숨을 노린다면 우리 쪽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몰래 알아보니 요즘 정도전이 남은 심효생 등과 남은의 집에 모여 밤 늦도록 비밀 모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숙번과 그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송현에 있는 남은의 집으로 향했지요. 마침 남은의 집에는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세자 의안대군의 장인인 심효생이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은 남은의 집을 덮치기 전에 작전을 짰지요. 남은의 집을 포위하고 그 옆집에 불을 질러라. 그러면 남은의 집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올 테니 그때 모조리 없애버려라. 이방원의 무리들은 남은의 집에 도착하자 그 집을 포위하고 옆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옆집에서 불길이 치솟자 남은의 집에서 사람들이 튀어나왔지요. 이방원의 무리들은 이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정도전을 비롯하여 남은 심효생 등
이방원의 반대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방원은 경복궁으로 달려가 궁궐을 소나기에 넣었지요. 이로써 이방원의 세력들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하루아침에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세자인 의안대군이었지요. 나리박자 이방원은 조정 대신들을 거느리고 궁궐에 있는 태조를 찾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자를 세우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켜온 도리입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큰 아들을 버리고 어린 아들을 세자로 세웠으며 정도전 등이 세자를 감싸며 여러 왕자들을 해치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하늘과 조상님의 보살핌에 힘입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을 처치하였으니 전하께서는 적장자인 영안대군을 세자로 삼으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권력이 이방원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태조는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태조는 곁에 앉아 떨고 있는 의안대군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너한테는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 목숨을 건지게 되었으니. 그러나 그것은 태조의 착각이었습니다. 의안대군은 이제 세자가 아니니 대궐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의안대군이 일어서자 세자빈이 울면서 의안대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세자저하,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시면 돌아가십니다. 의안대군은 세자빈을 뿌리치고 대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자빈이 말한 대로 의안대군은 이방원이 보낸 사람들에게 살해되고 말았지요. 조선 최초의 세자는 그렇게 허망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또와 처녀. 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사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밭일까지 혼자서 했지요. 또한 마음만큼 얼굴도 예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는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새로 부임한 사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 아치들이 지나갈 때면 백성들은 고개를 조아려야 하였지요. 그런데 처녀는 갑자기 마주친 사또의 행차에 미처 고개를 조아리지 못해 서둘러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또는 처녀가 숲속으로 숨는 것을 보았지요. 여봐라, 저 아이를 데려오너라. 처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처녀를 보자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얘야, 우리 집에 와서 살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사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찌 싫단 말이냐? 저는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잘 살 수는 없사옵니다. 이런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하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셔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또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 우리 집으로 가서 살 수 없다면 산에 가서 산 머루를 따오도록 해라. 어찌 이른 봄에 산 머루를 구한단 말씀이십니까? 따올 수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사또도 이른 봄에 산 머루를 따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할 수 없이 산머루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얼른 산에 가서 산머루를 따오겠습니다. 처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처녀는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큰일 났습니다. 저 산에 독사가 우글거려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산에 가야만 산머루를 따올 수 있는데 말이지요.
물론 처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른 봄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이냐? 나를 속일 셈이냐? 예, 맞습니다. 이른 봄에는 독사가 없지요. 독사도 없지만 산머루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셔야지요. 사또는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봐라, 이 계집을 당장 저 연못에 끌어 넣어라. 명을 받은 나졸들은 처녀를 연못에 밀어 넣었습니다. 사또의 행차가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사람들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처녀를 구해 주었습니다. 얘야, 어디 다친 곳은 없는 것이야? 예, 없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런 사또가 있단 말이냐. 백성들을 잘 살게 하지는 못할 망정 백성을 괴롭히다니.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욕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지금은 다행히 그냥 넘어갔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 아이가 살아난 걸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이 아이 부모를 돌봐주기로 하고 이 아이는 멀리 떠나보내기로 하세. 이리하여 처녀는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려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녀가 죽어 물에 떠 있다가 사라졌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처녀는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녔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만은 없어. 어떻게든 못된 사또를 혼내주어야 해. 처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을을 돌아다니며 알이 큰 벼이삭, 주먹만한 옥수수, 머리만한 감자를 하나씩 구하였지요. 처녀는 벼이삭, 옥수수, 감자를 싸 가지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본 사또는 귀신이 돌아온 줄 알고 기절할 뻔하였지요. 아니, 넌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또가 벌벌 떨며 물었지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이 아닙니다. 사또 덕분에 용궁에 다녀오는 길이지요. 뭐라고? 용궁? 예, 그렇습니다. 용왕님께 사또 얘기도 해두었습니다. 처녀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또는 처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지요. 용궁의 곡식이 무척 크구나. 용궁에는 보물이 많더냐? 사또님, 용궁에는 갖가지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기 위하여 곡식을 가져왔지만 사또님께서는 더 좋은 보물도 가져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 용궁으로 갈 수 있단 말이냐? 그건 걱정 마십시오. 제가 들어갔던 곳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말에 사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사또는 처녀를 따라 연못으로 달려갔지요. 자, 저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녀는 손가락으로 연못 한 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사또는 처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 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만큼 들어가면 되느냐? 사또의 허리만큼 물이 찼습니다.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만큼 들어가면 되느냐? 사또의 가슴만큼 물이 찼습니다. 사또님, 좀 더 들어가십시오. 잠시 후 사또는 물속으로 쑥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술이 만들어진 이야기.
옛날에 한 효성스런 총각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죽고 형제도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단 둘이 살았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드러 누워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병은 하루하루 깊어가고 애는 바싹바싹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문에 어느 곳에 가면 아주 용한 의원이 있다고 그랬지요. 아들은 그 소문을 듣고 당장 찾아갔습니다. 가서 병세를 모두 말하였더니 의원이 말하였지요. 그 병에는 다른 약은 소용없네. 죽은 몸뚱이 셋을 한꺼번에 묻고 그 무덤에서 나는 풀을 갈아 즙을 내어 먹여야 낫는다네. 아들이 그날부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마침 어떤 색시가 죽어서 장사를 못 지내고 있었습니다. 색시가 이 마을을 지나다가 죽었는데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 땅에 묻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그 시체를 얻었습니다. 색시 시체를 짊어지고 또 갔지요. 몇 날 며칠 가다가 어느 마을에 이르니 마침 노래하고 춤추는 광대가 죽어서 장사를 못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대도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 땅에 묻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시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을에 가보니 마침 미친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못 지내고 있었습니다. 웬 미친 사람이 마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이 마을을 지나다가 죽었는데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 땅에 묻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하여 또 시체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 셋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뒷산 양지 마른 곳에 함께 묻었지요. 그렇게 무덤을 써 놓았더니 며칠 뒤 그 무덤에서 파란 풀이 한 폭이 솟아나왔습니다. 옳지, 이 풀을 갈아 즙을 내어 아버지께 드려야겠구나. 총각이 얼른 그 풀을 베어다가 갈아 즙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먹였지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숨이 오락가락하던 아버지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벌떡 일어났지요. 그래서 효성스런 아들은 아버지를 살렸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풀을 얻어다가 길렀습니다. 처음에는 풀을 갈아서 즙을 내 먹었지만 나중에는 풀에서 나는 열매를 찧어서 누룩을 빚어가지고 즙을 내어 먹었지요. 그게 술이랍니다. 그때부터 술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을 처음 한 잔 먹을 땐 색시처럼 얌전하고 술을 자꾸 더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광대처럼 노래하고 술을 아주 많이 먹으면 그만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마구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되지요. 그건 미친 사람 넋이 스며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금덩이와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사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개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지요. 어느 날 그렇게 아끼던 개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없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슬픔에 빠졌지요.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올 것만 같아요. 할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개를 묻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뒷산에 있는 절에 한번 가봐요. 스님께서는 살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절로 갔습니다. 마침 절에는 욕심이 많기로 소문이 난 스님 한 분이 있었지요. 스님, 어려운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스님, 저희 집 귀한 개가 죽었습니다. 그 개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개가 죽었으니 안 된 일이오. 하지만 어찌 죽은 개를 살릴 수 있단 말이오. 스님은 눈을 감으며 염주만 굴렸습니다. 스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는 자식 같은 개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내가 살려주면 돈을 내시겠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죽은 개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빌려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어서 돌아가시오. 스님은 으름장을 놓으며 염주를 다시 굴렸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중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할아버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은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여보, 어서 땅을 파고 묻어 주어야겠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영감, 저걸 좀 보세요.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번쩍거리는 금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땅을 판 곳에서 금덩이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개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틀림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죽은 개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할아버지는 서둘러 금덩이 한 개를 들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이 금덩이를 드릴 테니 우리 개를 살려주십시오. 돈이 없다면서 어찌 금덩이가 있단 말이오? 스님이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덩이는 제게 다 주어야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목숨을 살리는데 금덩이 하나로 되겠소? 스님의 말에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섬기시는 분이 어찌 재물 욕심을 내십니까? 뭐라고? 싫으면 다른 절에 가보시오. 화가 난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서 개를 양지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욕심 많은 스님이 늑대 가죽의 가면을 쓰고 집을 찾아왔지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금덩이를 모두 빼앗아 가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사람이 죽어서 태어난 늑대다. 네가 가진 금덩이를 모두 내놓아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덜덜 떨면서 금덩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늑대는 금덩이를 앞에 놓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으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금덩이가 잡히지 않았지요. 그 순간 스님은 정말로 늑대가 된 것이었지요. 아무리 가면을 벗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신기한 듯 바라만 보았지요. 당황한 늑대는 똥구멍이 빠져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죽은 개와 비슷한 새끼 강아지를 키우며 부자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